네, 두 번째 시간에서는 저희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인더스트리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현대차증권의 신동현 연구원님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단 연구원님과는 어떤 산업 이야기를 해볼지 주제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건설주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실 텐데요. 사실 건설주들 오늘도 좀 흐름이 좋지 못하고요. 최근에 연말로 가면 갈수록 분위기가 좀 다사다난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연구원님 먼저 건설주들의 최근 흐름부터 짚어주세요. 일단 올해 한 해 동안 건설주가 상당히 좀 어려운 시황을 거쳐왔고요. 네. 다만 이번 10월 중순 이후로 그래도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건설주 자체가 좀 좋은 흐름을 상대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특히 상승폭이 좀 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들은 올해 한 해 동안 소외되었던 주택주 중심으로 네. 좀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이었고요. 대표적으로는 HDC 현대산업개발이나 GS건설, DLENC 같은 종목들이었습니다. 이후에 11월 말부터는 또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가 다시 대두가 되면서 다시 한번 건설주가 전체적으로 약세로 전환을 해서 네. 지금까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의 상황을 평가를 하자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 반대쪽에서는 부동산 PF 시장이나 주택 경기 전반에 대한 그런 우려, 좀 보수적인 관점이 상당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부동산 PF 부실 우려 때문에 지금 건설 몇 가지 기업들이 굉장히 좀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또 조금 전에 뉴스를 보자면 태영건설이 기업 개선 작업을 신청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는 것 같고 최근에 GS건설이나 동부건설, 신세계건설 모두 신용등급이 좀 하락되는 모습이었거든요. 앞으로 이 건설 종목들이나 기업들의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부동산 PF에 대한 이런 우려가 업종 자체에 대한 투자 심리를 상당히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네. 앞으로도 이런 주가의 상승폭을 상당히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을 할 거고 또 실제로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융권이 이제 PF 익스포저에 대해서 조절을 하기 시작을 할 테고 이에 따라서 안전한 건설사라고 하더라도 향후에 네. 사업비를 조달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좀 간접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는 어떤 소위 말하는 건설사들의 줄도산이라든지 네. 이런 워크아웃이라든지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각 건설사들의 철저하게 개별적인 이슈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모든 건설사가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상당히 우려를 확대 해석하고 있는 걸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형 건설사들의 경우에는 이미 자체 사업의 비중도 상당히 낮게 유지를 네. 하고 있고 또 지급 보증을 서는 금액의 규모 자체도 본인들이 확보하고 있는 그런 유동성 대비해서 좀 여유 있게 가져가고 있고요. 태영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다른 건설사 대비해서 자체 사업이나 본인들이 지분 투자를 직접 진행했던 사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절반이 넘는 경우였기 때문에 약간은 좀 아웃라이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대형 건설사들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우려는 좀 약하다라고 볼 수 있고 걱정해야 될 거는 지방 거점의 소형 건설사들입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 사업성이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지방 사업장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 또는 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 시행사에 대한 지급 보증을 경쟁력으로 내세울 수밖에 없는 소형 건설사들의 경우에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들의 경우에는 그런 시행사의 채무불이행 리스크에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네. 따라서 그들의 리스크가 훨씬 더 큰 상황이고 같은 맥락에서 향후에 부실화된 기업들이 구조조정이 되고 거기서 떨어져 나오는 사업장들을 다른 건설사나 시행사가 가져감으로써 이루어지는 시장 재편 이러한 것들도 사실 소형 건설사 시장에 좀 국한된 이야기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건설기업이 모두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개별 기업들의 상황을 점검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소형 건설사들의 상황이 조금 더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 건설사의 주가를 좀 반등시킬 만한 요인들이 좀 뚜렷하게 없었던 것 같아요. 악재들만 좀 부각이 됐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건설업 쪽의 업황을 좀 부양시킬 만한 그런 모멘텀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2023년을 먼저 돌아보면 해외 부문에서의 성과가 상당히 큰 기대감을 불러왔었습니다. 네. 다만 실제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해외 쪽에서 성과가 좋았던 기업들의 경우에도 주가는 많이 오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거는 결국에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매출의 비중의 상당수를 아직까지 차지하고 있는 국내 주택 부문의 업황이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이었고요. 네. 따라서 주택 경기가 돌아와야 이제 올해 좋았던 해외 부문의 성과까지도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고 결국에 주택 경기를 돌아서게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금리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실제로 올해 초에 있었던 흐름을 보더라도 코픽스 금리가 일시적으로 내려갔을 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바로 전월 대비해서 7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네. 이후에 금리가 다시 상승세를 탄 직후에 또 매매 거래량은 바로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주택시장은 이 금리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전의 금리 하락기들과 비교했을 때 매매 거래량과의 상관계수도 가장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으로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금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또 내년에 대한 금리가 좀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주담대 이 증가율도 약간씩은 좀 확대가 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주택 구매도 그럼 좀 더 늘어날 수 있을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쨌든 고금리 상황이 지속이 될 거고 그리고 특히 총선 전까지는 이 부동산 경기를 좀 부채질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요 진작 정책의 경우에도 나올 만한 가능성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네. 다만 내년 상반기 중에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또 총선이 끝나고 나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담감을 좀 내려놓게 된다면 이제 올해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었던 뭐 예를 들면 실거주 의무 폐지와 같은 그런 네. 부동산 수요 측면에서의 진작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현재 관망세로 돌아서 있는 이런 주택 매매 수요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속도를 붙일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부터의 변화를 관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택 부문에서 봤을 때 저희 지금 원가율에 대한 현황과 전망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22년도에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글로벌리하게 상당히 크게 일어났었고요. 네. 이를 반영한 건설사들의 예정 원가 상향 조정은 올해 상반기를 마지막으로 건설사들 대부분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23년 들어서는 이렇다 할 만한 큰 폭의 원자재 가격 상승은 없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예정 원가가 여기서 더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 또한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원가율 상승이 특히나 가팔랐던 현장들, 네. 그 21년 하반기까지 착공을 했던 현장들이 이제 대부분 준공이 되면서 매출 구성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믹스 개선에 따른 원가율 안정화는 분명히 기대할 수가 있을 거고요. 따라서 전반적인 믹스 개선이 하반기부터 가능할 거고 이에 따른 원가율 안정화도 좀 기대해 볼 만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뭔가 하반기부터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내년 건설업에 대한 전망은 그럼 하반기부터 좀 턴어라운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하반기를 턴어라운드 시점으로 보고 있고요. 하반기부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매매 수요 자체도 돌아오기 시작을 할 거고 네. 이에 따라서 건설사들이 밀어놓았던 착공을 또 본격적으로 이제 착공에 들어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네. 또 직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율 안정화 역시도 하반기부터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업황 개선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내년 하반기일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건설사들의 2023년 올해 착공 물량이 워낙 저조했기 때문에 네. 내년에 원가율 측면에서는 안정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탑라인 매출액 자체는 소폭 감소하는 그림을 좀 피할 수는 없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투자 시점에 대한 부분을 잡아본다면 건설업종은 언제쯤을 좀 그러니까 하방으로 좀 보고 들어가 보면 괜찮을까요? 내년 상반기쯤 노려보면 좋을까요? 네,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고 특히나 총선 직전 정도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총선 이후가 확실히 전체적인 분위기, 그 업황에 대한 톤이 확 바뀌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될 거기 때문에 총선 직전 정도를 이제 건설주에 대한 투자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건설업종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내년 총선 이후에 그러니까 4월 이후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그러면 건설업종들도 좀 많은데 그래도 리스크를 잘 피해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종목을 토픽으로 보실까요? 현대건설을 지금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현대건설은 일단 올해 해외 성과가 워낙 좋았고 다른 건설사 대비해서 가장 성과가 좋았던 기업이기도 하고 또 내년에도 수주가 기대되는 해외 프로젝트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내년의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 부문의 업황 턴어라운드에 따른 수혜까지도 함께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또 내년에는 매출액 단에서 어느 정도 감익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현대건설은 2022년까지 분양과 착공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습니다. 이게 다른 건설사들과는 약간은 차별화된 흐름이었고 이에 따라서 내년에도 주택 부문의 매출액과 이익단 모두 다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펀더멘탈도 지금으로선 가장 확실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탑픽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매출과 이익 부분에서 모두 다 좀 괜찮은 기업을 찾으신다면 건설업종 가운데 현대건설을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그러면 해외 쪽의 비중이 좀 얼마나 될까요? 지금은 절반은 조금 못 미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도 다른 업체에 비해서는 훨씬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비중이 좀 높은 게 그래도 건설업종에서는 좀 호재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호재죠. 지금은 국내 부문이 워낙 업황 자체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해외 쪽에서 수주를 끌어오고 이를 통해서 향후에 발생할 매출액을 확보해야만 하는 상황이어서 이제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해외 쪽에 대한 익스포저가 주가에 좀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좀 지속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외 비중까지 좀 높게 가져가고 있는 현대건설, 좀 안정적인 선택지를 원하신다면 건설업종에서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건설 종목들 올해는 참 별로 좋지 못했던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내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도 깊어지고 있고요. 여기와 더불어 수요 반등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또 유망한 그런 섹터로서 한번 역할을 해줄 수도 있으니까요. 토픽으로 제시는 현대건설 위주로 건설 업종도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인더스트리 클럽 시간이었고요. 현대차증권의 신동현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시장의 중심 마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